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 영재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사성장군 7명 전원 교체. 이 첫 군 수뇌부 인사를 어제 단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군 수뇌부 인사로 사성장군 7명 모두 12.3 비상계엄 당시의 군 수뇌부였었는데 이 사람들 모두 전원 교체가 됐다라는 거죠. 비상계엄 이후에 군 조직 자체를 전면 좀 교체하는 흐름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군 조직 외에 지금 검찰 개혁도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대원칙 아래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부가 지금 관건인 상황인데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행안부 산하로 기우는 중수청, 당정은 미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산하로 중수청을 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인 민주당은 행안부 산하로 놔야 됩니다라고 얘기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행안부 산하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당 쪽이 이 여당의 의중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건데 다만 당정은 공식적으로 지금 아직 미정이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양쪽 의견이 다를 땐 대통령의 의중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법원행정처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권을 침해합니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민주당 내란 척결을 위해선 내란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이건 사법부의 독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볼까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위헌 땐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면 피고인들 쪽에서 이거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엔 최종 기껏 재판해놓고 이게 무효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 법원장이 전체 다 모여서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대미 수출 12% 급감, 차, 철강 관세 폭탄 현실화다. 네. 지금 이 트럼프 관세 드디어 현실화됐다라는 거죠. 대미 수출이 이번 달, 지난달 8월에 12%나 급감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관세가 적용되고 급감했다라는 건데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면 미국 수출, 이 대미 수출 이 증감률입니다. 지금 보면 25년 3월부터 3월, 4월, 5월 좀 올라가다가 7월 하이를 찍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2%로 뚝 떨어졌죠. 관세의 영향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 관세가 8월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9월, 10월, 11월, 내년까지도, 내후년까지도 어쩌면 계속해서 적용이 될 텐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떡할 거냐?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걸 상쇄할 수 있을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김정은 오늘 베이징 도착, 반미연대 나선다. 네, 어제 오후 4시쯤 평양을 출발했습니다라는 속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오늘쯤에는 베이징에 도착할 거다. 열차를 타고 출발했다고 하죠. 그런데 서울로가 좀 노후화돼서 최소 20시간 이상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제 오후 4시 출발, 오늘 아마 한낮쯤 이 정오가 넘어서 베이징에 도착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중요한 건 도착해서 뭘 하느냐겠죠. 도착해서 반미 연대에 나선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벌써 도착해 있죠. 푸틴, 김정은, 시진핑 셋이서 이 반미 연대에 나서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오늘 새벽 6시 반쯤에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따끈따끈한 사진 한 장입니다. 지금 보면 김정은이는 밝게 웃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베이징으로 가고 있는 열차 내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밝게 웃고 있고 요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체 누구냐 싶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김성남 노동당 아마 국제부장으로 일단 추정이 돼요.
뒤통수랑 옆모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추정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얼굴이 보이죠. 여기는 최선희 외무상이 같이 가고 있구나라는 게 이 사진 한 장으로 좀 알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다들 궁금해하는 건 이번에 딸 주애도 데리고 가나? 리설주는 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항상 이 데뷔 무대, 이 해외에 나갈 때 데리고 갔었는데 데리고 가나? 여부일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어제 출발해서 오늘 새벽에 바로 이렇게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좀 이례적인 만큼 베이징에 도착해서 열차에서 내릴 때 대체 누가 같이 갔는지 그 여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비타민 E 이코노미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지갑 닫은 서민 먹는 것부터 줄였다. 요즘 힘들다. 정말 다들 힘든 그런 상황이죠. 곳곳에 지금 임대라고만 좀 붙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예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여기에 따르면 2분기에 가구당 식료품 그리고 비주류 음료 월평균 소비 지출을 봤을 때 이 뭐 42만 3천 원 쭉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물가 상승분이 제외된 실질 소비 지출은 같은 기간 1% 감소한 34만 1천 원에 그쳤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실질 소비 지출이 감소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쓴 돈 자체는 오른 것 같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따지면 실질적으로 이 먹는 데 쓴 돈은 좀 줄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실질 소비 지출이 줄었다는 거, 실제 소비 규모 자체가 감소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올라서 먹거리에 쓴 돈은 늘었는데 소비한 먹거리는 줄었다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먹는 거, 굶어 죽는다는 그런 사람 없죠. 너무 많이 먹어 살이 쪄서 문제면 문제지.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 시기에 오죽 팍팍하면 먹는 걸 줄였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안 팍팍한 적 어딨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먹는 것마저 줄이는 건 이건 또 눈여겨볼 하나의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기싸움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한복 대 상복,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부터 기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의 키워드가 한복 대 상복이었었는데 정확히 오늘 일면식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사진에서 같이 좀 느껴보실까요? 먼저 이쪽은 좀 검해요. 이쪽은 전반적으로 다 까맣죠. 여기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아래는 다 약간 하늘색, 파란색, 민주당의 색깔을 좀 상징하는 하늘색, 파란색 계열의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어제 본회의장의 모습이다라는 건데 직접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실까요?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지 몰랐습니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캐대헌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오셨으면 오히려 위트도 있고. 오늘 오후에 저희가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의미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시간부로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복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한쪽은 한복을 입고 한쪽은 상복을 입은 어제 정기국회 첫날 개회식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거죠. 김우영 의원님, 어제 한복 입으셨습니까? 이 복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 그러셨군요. 왜 한복 안 입으셨어요? 자율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한복을 입지 않고 근조 리본을 단, 사실 이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뭐 당이 다르다고 해서 말을 아예 안 섞진 않잖아요. 한복을 입지 않고 근조 리본을 단 국민의힘 의원들과 좀 얘기를 나눠 보셨을까요? 본회의 끝나고 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네, 저보고 왜 한복을 안 입었냐 하길래 네. 국힘 의원들 좀 생각해서 안 입었다고 했어요. 아, 국힘 의원들을 생각해서 내가 일부러 안 입은 거야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데, 오늘 저 영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정기국회 개원은 국민을 위한 일하는 국회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소 이제 문화적인 충돌로 비춰진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 기왕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가 함께 복장도 갖추고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야가 좀 더 같은 복장으로 뭔가 협치하고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다. 이 아쉬움이 어딜 향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희동 의원님, 어제 보니까 한복을 입자 그랬는데 이제 한복을 민주당은 입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22대 국회 말고 그 전에도 한복 입고 이렇게 오자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글쎄요, 개원식에 드레스 코드를 맞추자고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처음인 것 같다.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앞서 김우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좀 유감스럽게 안타깝게 저 장면을 바라봤는데요. 정기국회 시작하는 개원식 첫날에 그 지역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제 싸우다 이제 네. 옷 입는 거 가지고도 싸우냐 이런 아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양당의 절대적인 지지자들은 상대방을 꼭 이겨야 되고 상대방을 우리의 의견대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요구들이 좀 강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든 국회에서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녹여서 어떤 결과를 내주기를 원하는데 네. 저 옷 입는 것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네. 사실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건 그겁니다. 지역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 이제 싸우다 옷 입는 거 갖고 싸우냐라는 얘기가 어제 이 정기국회 첫날 개회식을 본 한 국민의 얘기다라는 거죠. 네. 이 관련해서 사실 이런 얘기가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네. 이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복 입은 여당, 상복 맞불 야당. 개원 첫날부터 보여주기 쇼 아니냐. 하다 옷 입는 거 갖고 싸우냐. 이게 보여주기 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우려되는 건 이런 겁니다. 김우영 의원님. 보여주기 아니냐라는 뭐 입고 보여주고 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문제는 정기국회 첫날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 남은 100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지금 그 대한민국의 네. 환경이 평시가 아니고, 네, 그 아직까지도 내란 종식이 끝나지 않았고, 네. 해야 할 개혁 작업은 저 산 너머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사실은 단톡방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네. 그 한복을 입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이렇게 입고 나올 태세는 아니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고 나오겠다. 네. 사실 상복은 어느 날 입어야 됩니까? 내란을 일으킨 날. 그런 날에는 내란 동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더 대조적으로 한복 차림이 많아졌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왜 보여주기 싸움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중단됐던 것, 그걸 다시 복원하고 정상적인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국민의힘의 대표 선출되신 분들이나 지도부의 성향이 어게인 윤석열을 다시 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매우 실망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이동 의원님, 네. 아니 원래 진짜 한복을 입을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상복을 입는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입지.라고 해서 오히려 한복을 입게 촉진제가 됐다라는 취지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정말 실망이죠.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여당이 네. 그것도 절대적인 의석 숫자를 갖고 있는 여당이 야당의 저런 정치적 행위를 못 견뎌서 보여주겠다라는 식의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 정말 실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앞서 앵커께서도 여러 신문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물가가 높고요. 관세 폭탄이 있고요. 서민들은 장보기가 두렵고요. 또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반미 전선을 만든다고 하고요. 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여당이 저 한복을 입자고 제안한 것은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하자는 취지였다는데 네. 과연 저 장면이 통합하고 화합하는 장면으로 비춰졌겠느냐.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거둬들이는 게 진짜 이 나라를 믿고 맡길 만한 여당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뭐 보여주기 쇼다라는 얘기도 있고 기싸움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단 정기국회 첫날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기 쇼다 오죽하면 입는 것 갖고도 이제 싸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보여주는 것만 옷만 갖고 기싸움을 벌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런 말들도 나왔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흡사, 해방 전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3대 특검에 미친 칼춤을 계속 두고 볼 것입니까? 그런 특검을 연장하자고 달려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네, 세고 셉니다. 한쪽만 센 게 아니에요. 양쪽이 지금 다 세요. 일단 김우영 의원님. 일단 정청래 대표의 지금 말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척결 대상이지 뭐 같이 협치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국민의힘과의 대화는 계속 없는 겁니까? 정청래 대표는 좀 가식적인 언행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어게인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다면 사실 협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대통령, 그가 일으킨 내란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격과 미래가 얼마나 많이 손실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찰적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국민과 함께 다시 야당으로서 존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포도 응하지 않은 윤석열, 또 다양한 아직까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살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묵과하면서 어떻게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네. 내란 상황에 대한 국민적 사과, 또 반성, 또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 네. 이것이 진정 정치를 복원시키는 길이다라고 보죠. 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새롭게 왔는데 결국 윤 어게인의 재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윤 어게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유이동 의원님.
제가 어제 그 정청래 대표께서 하신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특히 어느 대목이냐면 반민특위처럼 좌절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역대 최강의 정부, 역대 최강의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민주당의 발언을 보면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것은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여당의 힘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여기에 다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게인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은 100석 남짓합니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건 뭐 누구보다도 민주당이 잘 알고 있죠.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들, 국회에서 의사 진행이 진행되는 절차들을 보면 국민의힘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탓을 하기 이전에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검찰 개혁이 뭔지 국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게 20대, 21대, 22대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정부와 민주당은 말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원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지도 않는 국민의힘에게 뭐 윤어게인이 된다 이런 가상의 상황을 자꾸 공포의 상황을 만드는 것은 여당에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뭘 할래야 힘이 없는데 뭐가 자꾸 무섭다고 지금 뭐 그러는 거냐, 반민특위가 웬 말이냐, 뭐 지금 친일파 척결하듯이 척결하겠다는 거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유이동 의원님. 지금 장동혁 대표도 쓴 표현이 미친 칼춤, 제정신이냐,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썼거든요. 상당히 수위가 높은데 결국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손잡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국민의힘의 의석이 100석 남짓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수단이라고는 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강해진다고 여당에서 야당을 탓할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여당이 조금 더 그 포용적인 자세로 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함께 파트너로 생각하고 참여를 시킨다면 저 말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저 독한 말이 먹히질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부러 저런 상황을 조금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국민의힘이 힘이 없으니까 좀 더 소리를 크게 내는 건데 그거를 집권여당이 포용을 오히려 안 하고 또 세게 반응을 하는 거 그게 문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무영 의원님. 네, 일단 국민의힘이 의석이 적기 때문에 힘이 없다. 뭐 그렇게 자신을 낮춰보는 것은 뭐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네. 그러나 과거에 통합진보당 네. 아주 소수 정당이었잖아요. 네. 내란 예비 음모로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그 나라의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그 숫자가 어떤가와 상관없이 많든 적든. 네,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0석이든 100석이든 간에 네. 국민을 대변하고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 서서 정당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제를 전복하고 나라의 국익을 붕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포용적 정치. 저는 대통령께서는 취임 선서 당일날 그 야당 원내대표하고 함께 정심을 했습니다. 뭐 물론 여당도 있었고 했지만, 네. 근데 윤석열은 집권하고 2년 동안 야당 대표를 아예 상정을 안 했죠. 우리는
설사 내란에 대한 일부의 동조 그런 편향이 있다 하지만은 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언제든 함께 대화하자. 그리고 정치적 이견이나 생각의 차이는 별건으로 두고 진짜 필요한 국민의 삶, 네. 민생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하자라는 정신은 분명히 갖고 계시거든요. 대통령께서. 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노력하면 예, 그 장동혁 대표하고도 대통령께서 네. 만나시지 않을까. 만나서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부당한 일인지, 네. 뭐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짧게. 지금 대통령은 만났다. 대통령은 만나자고 얘기를 했다. 주어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를 만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도 장동혁 대표를 만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정당의 대표자와 네. 국가의 대표자의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 싸울 일은 본인이 싸우겠다. 네. 대통령님은 행정수반으로서 일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모토를 내걸고 당선이 됐거든요. 네. 만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정치입니다. 그들이 내란에 대한 성찰, 네. 또 새로운 개혁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한 강력한 압박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만나지 않는 것도 정치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또 입장이 다르고 다르게 하겠다고 내걸고 당대표에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유해동 의원님. 김우영 의원님 말씀을 제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럼 대통령만 정치를 하고 여당의 당대표는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인가? 정치의 주체는 대통령만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내란 종식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3대 특검이 출범이 됐고 조사를 하고 있고 전 대통령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뭐를 어떻게 더 하시자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죠. 정청래 대표가 하는 방향을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실까? 민주당 내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판단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하는 곳에서 정치를 하지 않고 만나지 않겠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네. 정청래 대표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 저는 정치가 빨리 복원이 돼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정치가 빨리 복원이 돼야 된다인데 바로 옆에 계시는 김우영 의원님 말씀처럼 이해는 좀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라 여의도에서도 사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여야가 분위기가 좀 살벌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제 김민석 총리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었는지 직접 보시죠. 이거 안 찍고 악수부터요? 이렇게 하고 또 악수를 하죠.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러면서 저희 야당에서도 또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오셨으니까 여당과 야당이 잘 협치할 수 있도록 져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들을 우리 또 장동혁 대표님께서 직접 또 들으시고 물으시고 또 설명하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 네. 지금 방금 직접 보셨죠. 김민석 총리와 장동혁 대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습니다. 허허허 하고 웃고 약간
이게 말이 들리면 형님이라고 얘기할 것 같기도 할 정도의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이런 상황.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우영 의원님, 지금 사실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이게 지금 일단 대통령 제안을 했지만 잘 흘러가진 않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만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김민석 총리가 장동혁 대표를 예방한 것 자체가 네.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네.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동기에 지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네. 그것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회담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싸워야 되는 그런 형국과 비슷해요. 그렇게 보면은 그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내란 세력과는 타협 없다라고 네. 하는 거는 전쟁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도 회담이 필요하고 국민의 삶은 이어져야 되니까 네.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또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대화와 투쟁의 양면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 여당 대표로서 투쟁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직접적으로 이 야당이랑 좀 대화를 할 필요도 있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하셨으면,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야당 대표는 카운터파트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서로 이 얘기를 안 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또 맞는 겁니까?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네.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하는 민주당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여당의 대표는 또 어떤 입장이 될 것인가.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치는 형식에 너무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여당 대표하고도 직접 대화할 수 있고 야당 대표하고도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네. 강력한 그 극단적 지지 세력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윤석열 어게인 비슷한 그런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속 내는 또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네. 국민 삶을 우선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라는 본심이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얼마든지 대화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유희동 의원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얘기를 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지금 민주당의 그 논리적 모순이 등장하게 되고 그 지금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과 정부 내의 의견이 다른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출발은, 그것의 그 기저에는 지금 이런 정치적인 그 방향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 양도 그 대주주 요건 네. 강화하냐 약화냐 원상복귀냐 뭐 이런 논리도 아직 지금 논란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이미 시장은 충분히 그것을 예견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 가려고 하는데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모호한 상태로 계속 시장이 그 불확실성 속에서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에 본다면 정부와 민주당이 먼저 말을 맞춰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더 급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국합, 배드캅을 나눌 게 아니라 나누는 건 나누는 거고 정책적인 건 좀 얘기를 모을 부분도 있는데 그 교통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로 좀 이해를 했는데 아닙니까, 유 의원님? 뭐 그런데요. 저는 네. 사실은 국합, 배드캅 역할을 나눈 것처럼 보일 뿐이지 네. 실제로 국합, 배드캅을 전략적으로 나눈 것은 아닐 전략적으로 것이다. 나눈 건 실질적으로 아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네. 요거 짧게, 김 의원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걸 소망적 사고라고 그러죠. 예. 사실은 그 당정대 간에 아니, 뭐 모든 그 한 집안에서도 다 생각이 각기 다른데 네. 근본적인 어떤 모순 관계는 전혀 없고 그 정책을 원활하게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최우선의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뭐 집권한 지 얼마 안 되는 순간이지만 안팎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잘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발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 얼마 전에 잘 가서 극복하고 역대급 회담의 성과를 갖고 들어오셨고 이제 탄력을 붙여서 정치의 복원, 여의도가 진짜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론 여당도 필요하면 포용적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만 바로 직전에 집권했고 내란을 일으켰던 그 정당이 그 내란과의 절연이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정치가 꼬이고 문맥이 가로막히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좀 빨리 극복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략적인 거다. 이 전략적인 것도 아니다. 내부 갈등이다. 아니다. 우리 그런 거 없다. 토론과 논의 끝에 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게 오늘의 결말이네요. 네. 실제 얘기가 이 얘기를 통해서 국카페드캅이든 아니면은 논의와 이 토론을 통해서든 일이 잘 되면 되는 거겠죠. 일이 잘 흘러가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충격적. 뭐가 충격적이라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속옷 차림 윤, 내가 검사만 27년 몸에 손대지 말라며 체포를 버텼다라는 거예요.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 이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시도하는 걸 거부하는 그런 상황의 CCTV 영상을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예,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의 문을 여는 순간 웃돌이도 속옷이었고요. 정말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협박하듯이 하는 법의 지식을 가지고 공무 집행을 스스로 방해하고 변호사 접견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정 과장이 나가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체포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집행 때 출정 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 라고 하니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 라는 이유로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 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퇴거 불응하면서 오히려 교도관들을 협박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역시 같은 맥락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교도관들에게 협박 그리고 특검 쪽에도 협박을 했습니다. 한편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라는 그런 주장은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창근 위원님, 진짜 속옷 차림이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나오라고 했는데 내가 속옷 차림인데 집행할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옷 입고 나오길 거부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선 처음에 너무 더워서 벗고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그럼 의도적으로 벗은 거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민주당 의원들의 말이 다 사실이라면은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영상을 통해서 너무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1차 집행, 2차 집행. 그래서 그 묘사만 본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의 거짓이 맞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이렇게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는 자체가
다소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다 남성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더 큰 우려가 윤 전 대통령이 미결수라는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모든 미결수들한테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네. 표본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일반인들조차도 이제는 응하지 않을 그러한 본보기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법 집행이 전직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참 허무하게 이렇게 참 희화화되는 자체가 너무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실제 CCTV를 보고 하는 얘기가 다 맞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얘기했었던 게 좀 거짓이라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례가 일반인들한테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저희가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이 좀 예정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얘기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해 주셨나요? 오늘 그 젠프의 참모들 조금 영상을 딸 수 있어서 조금 기자님도 얼굴이 한 번 더 그냥 스케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발언이 나온다기보다 얼굴이 스케치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렇게 불편한 얼굴로 쳐다보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네, 목소리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 화요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개최합니다. 본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조금 전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유지는 이제 9월 셋째 주에 있는 유엔 총회에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건 이 얘기인즉슨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이 직접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다자 외교 무대에 참석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시 뉴욕, 미국에 간다는 거. 관세 협상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고 어쩌면 트럼프 임기 내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앞서 관세 협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뉴욕에 간다.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이 또 어떤 추가적인 논의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아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CCTV 요 얘기를 좀 저희가 나누고 있었는데 일단 요 영상을 보고 온 민주당 위원들은 요거 우리가 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 이게 이거 거짓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물리력을 나한테 가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다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얘기가 달라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그래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윤석열에 대한 집행은 사실 윤석열에 앉아있는 다리 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드러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에게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이것도 또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양쪽 얘기를 지금 같이 지금 들어봤거든요. 이것도 완전 달라요. 저는 사실상 이 CCTV에 대해서 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열람하게 된 배경부터 우리 국민들이 다시 주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민주당이나 어떤 특정 특검에서 CCTV를 열람하자고 해서 열람한 것보다는 그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저런 식으로 특검이 어떤 인권 침해적인 강압적 구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짓말을 하니까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열람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 CCTV를 보게 된 배경은 누구 때문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 때문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니까 이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오해할 거 아닙니까? 공권력이 마치 그 내란 수계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뭔가 강압적인 거를 하고 있다. 이거는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묘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명백한 것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 못할 짓을 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속옷을 입고 바닥에 눕는 것도 하지만 말하는 내용들이 이제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 언론 기사도 나왔지만 내가 검사만 27년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미교수다. 나 무죄 추정이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은 얘기를 90% 이상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뭔가 익숙한 풍경 아닙니까? 보통 주치자들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음주 측정하면은 뭐 하는 거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구의원이야. 내가 시의원이야. 내가 회장이야. 어디서 함부로 하는 거야? 이런 그 인격이 굉장히 바닥을 치는 사람들. 이런 풍경을 저는 목도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만에 하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그들의 변호인이 인권 침해다. 너무 이거를 가깝게 돼서 나에게 위협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되는 게 국민들한테 좋은 건 아니지만 인권 운운하기 전에 본인들이 그 영상 속에 했던 초심부터 돌아보는 것들이 우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왜 민주당 의원들 가서 거기서 들여다보고 인권 침해했냐고 하는데 그렇게 방어하고 싶으면 같이 보시지. 언제 못 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름대로 이성이 있으니까 최소한 영상을 보고 거짓말은 못할 거예요. 바이든 날리면처럼. 네. 지금 굉장히 아프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왜 왔는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 처음에 아니라고 인권 침해라고 했으니까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니까 가서 직접 CCTV 영상을 본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영상을 실제 봤을 때 그때 했었던 그 발언 하나하나가 더 좀 놀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육성 내용이 법사위원들이 직접 간 법사위원들이 밝힌 당시의 육성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녹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육성 내용은 이랬다라는 건데 물리력 사용하지 마, 손대지 마, 진술 거부할 사람을 뭐하러 조사하나,
검사 해봤어? 안 해봤잖아.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 닫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보가 와서 지금 몇 명이에요? 10명이 한 명 못 드러냅니까? 당시 그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조금씩이라도 좀 데리고 나오세요. 3m씩이라도 좀 데리고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검사 27년 했는데 이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내가 안 나가겠어요. 지금 불법이라 내가 안 나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자 몸에 손대는 건 건국 해방 이후 처음이다. 라고 옆에 있는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측 이 변호인이 얘기를 했고요. 오면 사복을 드리니까 출석을 권유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했다. 난 못 가요.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이 말하는 이 발언 태도나 이런 걸 좀 봐라.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창근 위원님. 실제 뭐 저게 다 사실이라면은 사실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우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미결수라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강제력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교도 간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추후에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현행법을 따진다면 가능하다. 일반인과 비교를 제가 자꾸 하는데 했을 때 일반인들이 감히 저렇게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공간적 범위가 수용소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만 수용소가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우리 영화나 이런 현장 뉴스나 이런 걸 보더라도 강제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어요 하는 거는 본인의 그러한 주장일 뿐이고 체포영장은 합법적으로 발부된 거죠. 네. 그리고 수용자 몸에 손댄 것은 해방 후에 처음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안 됐겠어요. 근데 본인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너무 과한 주장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지금도 앞으로 논쟁은 있을 거예요. 이제 CCTV 열람과 관련해서 또 변호인 측은 이 자체도 불법이다 주장하는데 물론 CCTV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국회나 사법기관에 의해서 특별한 공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의결을 통해서 또 열람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의결이 있다면 공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논쟁을 자꾸 변호인 측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거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추해질 뿐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개 부분은 이 정도로 묘사가 됐으면은 국익이 있고 국가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매듭을 짓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뭐냐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딱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문을 내놨죠.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CCTV는 수용자 개호 위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국회 의결처럼 특혜 제공이나 이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망신주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속옷 차림 윤 성경 읽으며 체포 거부 윤 측은 망신주기다라고 반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망신주기다라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사실 앞서서 두 분이 다 이미 뭐 아니다라는 취지로 똑같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죠. 그런데 이게 망신주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영상이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윤 강제구인 시도 영상이 유출이 돼서 논란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 지금 CCTV 이 서울구치소의 의원들이 직접 가서 본 그 영상이 유출이 됐다라는 건데 대략 한 17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 자체에는 속옷 차림이 아니라 이 연두색 이 수의복을 입는 이 차림으로 유출이 됐는데 근데 이건 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보면 이 함부로 아무나 볼 수가 없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구치소로 가서 본 영상인데 이게 어떻게 또 유출이 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유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이 유출된 부분들이 과연 뭐 속옷 부분이 아니라 수의를 입은 상태, 수감복을 입은 상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고의성이 없다면은 이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유출 경로만 파악해서 뭐 시효 조치를 내리면 되는데 사실 김계리 변호사가 제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정보 공개 통해서 영상 우리 공개하자고 했었는데 거부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이 영상 열람 이후에 상세하게 묘사를 했고 그랬더니 오늘 신동욱 최고위원인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럴 바엔 차라리 공개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유출 따지기 전에 뭐 기왕 묘사하는 것들이 거의 영상과 흡사할 만큼 했기 때문에 영상 공개를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유출이 됐네 어쩌네 이런 법적 부분들을 운운하면서 본질을 흐리려는 그런 어떤 일부의 어떤 시각들은 온당치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출이 된 거는 자초지종을 알아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본질이 덮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이창근 위원님.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이 잘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이 덮여서는 안 된다는 말에도 동의하지만 문제는 그거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특별히 의결을 해서 한 것은 열람까지잖아요. 공개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의결이 필요해요. 네. 하지만 이번에 그 영상을 열람하러 간 사람들은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이 그 열람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촬영을 해서 유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의원으로서 만약에 합리적 추론을 한다면 정말 양심에 반하는 거죠. 그리고 법을 스스로 지켜야 될 사람들이 또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과 별도로 이러한 부분 자체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정말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그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시 의결해서 공개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것 자체도 합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국회에서 의결한 건 열람까지지 공개가 아니었었고 이거를 열람한 사람들은 한정돼 있는데 영상 유출됐다면 어디서 유출이 됐다는 거냐. 이 자체는 분명 문제는 문제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좀 아까 이성주 대변인께서 아니 뭐 근데 원래 공개하자고 얘기한 게 김계리 변호사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죠. 어제 김계리 변호사가 자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직접 보고 오실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가가 끝나고 나면 소등 전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들을 읽고 주무시는 게 당신의 요즘의 일과라고 하세요. 눈이 안 좋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글자를 크게 해서 가독성이 좋게 해서 편지를 써주시고 특히 2030들이 이제 보내주는 편지나 다른 분들이 보내주는 편지에서 오히려 당신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라고. 네, 정정합니다. 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CCTV 이 영상을 열람을 한 거고 그 직전 날, 그 전날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편지 보내주시는 거 다 읽고 있다. 고마워한다. 그러니 많이 보내주셔라. 라는 이런 글을, 이런 영상을 좀 올렸어요. 근데 이걸 보면 이창근 위원님.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사실 아니 어떻게 내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법한데 제가 영상의 내용의 주 내용이 저 내용이었었거든요. 편지 많이 보내주세요 라는 내용 정도였고 CCTV 공개에 대해서는 따로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뭐 공개하라고 했는데 본인 일단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고요. 우선은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을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변호사들도 떳떳하다면 공개를 주장하겠죠. 근데 저는 공개를 주장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거짓말, 특히 변호인단 중에 하나의 송 변호사가 얘기한 것이 완전 180도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을 못할 것 같고 다만 변호인들이 지금이라도 해야 될 일은 저렇게 자꾸 선동하는 그러한 동료의 영상 이런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헌재의 판결이 난 이 정확한 사실관계 부분은 분리해서 지지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본인들도 대한민국 법치를 세우는 법조인으로서 기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는 여전히 헌재 판결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태의 변호인들이 자꾸 선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뭔가 변호인들이 선동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일단 공개가 아니라 열람까지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열람한 후의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열람 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에요. 왜 나왔는지 기사같이 보시죠. 정성호, 이문정 검찰개혁 오적 발언에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아니라 한겨레 기사예요. 네, 한겨레 기사. 네. 근데 관련해서 대체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인데요 라고 약간 반박을 하는 취지의 내용인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이 보고된 것이 검찰 아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네. 지금 직접 들어보시죠. 요 뒤에 국회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그래도 검사장은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국가 공무원이 자기의 직속 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습니까? 예, 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권 지금 우리 장관님 갖고 계시잖아요. 그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십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검찰 오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이 제가 장관 임명되기 전에 임명되신 대통령에서 직접 임명되신 분들이거든요. 네. 일단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이렇게 위에 직속 상관과 이 윗사람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인사조치 안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최종적으로 인사조치는 대통령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서는 분명히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수 대변인님.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문정 지검장이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사조치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신다라는 거면 이문정 검사장에 대한 이 인사는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검찰의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본인이 네.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같기도 하는데요. 그런 인사 문제를 다 떠나서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번에 큰 실수를 했죠. 사실 여러 가지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입장과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고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의 특정 개인과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오적이라는 사람을 명확하게 찍어서 5명의 어떤 지칭을 또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면전에 대고 대통령 당신 인사 잘못했어요. 이게 지금 국가공무원이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직속 상관이든 아니든 간에 네.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에게 어떻게 검찰에게 어떻게 보면 회유됐다는 식의 어떤 발언이잖아요. 오염됐다. 그거는 어떤 개인에 대한 그 공격이지 이건 토론의 어떤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문정 검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사조치가 돼도 크게 무리수가 없을 만한 처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하고는 달라야죠. 기분 나쁘다고 인사조치는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서 주의를 줘서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나머지 지금 오적이라고 지칭되는 네. 민정수석 내지 아주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은데요. 이문정 검사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따끔하게 좀 비판을 좀 하셨어요. 그 발언 자체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거다. 어떻게 보면 인사조치가 있어도 딱히 할 말이 없을 만큼의 상당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문정 지검장이 직접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공개적으로 좀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얘기를 보면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이문정 검사장을 또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창근 위원님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적으로 얘기가 아직 모아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서 주거니 받거니로 약간 이렇게 좀 환기를 시키는 상황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입장 그리고 정부 입장이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겠죠. 네.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정부 입장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되지 말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검찰 개혁이 기형적으로 되다 보니 기형적인 조직인 공수처가 탄생했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나온 걸 우리가 여실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인데 당은 그게 아니라 정광석화처럼 끝내자 속도론을 일괄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검찰이 그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국회가 아무리 입법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아는 문제점만큼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단지 본다면은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로지 정치 검사만 바라볼 뿐이겠죠. 그 얘기는 일반인들이 검찰 개혁에 의해서 피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검찰의 상당 부분은 일반 형사 사건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피해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권력 지향적인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검찰을 해체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안부에 모든 것을 몰고자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대통령 말씀대로 좀 더 숙고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오죽하면은 직접 토론을 주재하겠다 그러겠어요. 예.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대통령 정부 쪽의 생각과 그리고 당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게 양쪽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이 결론이 나는 거에 대해서 이쪽이 이기고 저쪽이 진 걸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게 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내포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또 다른 이 여권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